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밭도서관 독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하고 함께 3번에 걸쳐서 약 6시간 동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철학자인 칸트 선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인간, 사람, 철학으로 사색하고 문학으로 나타내다인데, 되게 인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이미지에 보는 것처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내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시인 박노해 선생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최근에 19년도에 이 책이 다시 재출간되었던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옆에 있는 이미지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대의 큰 스님으로 칭송되는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이 꼭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기도 하고 사람이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칸트 선생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주장을 펼쳤는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저는 대학에서 주로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러한 철학의 분야를 큰 틀에서 실천 철학, 주로 삶의 문제에 관련된 주제들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와 연관해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어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또 속으로,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떤 삶이 행복한가, 또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주로 저는 이런 실천 철학, 또 좁게는 윤리학, 도덕 철학, 이런 관련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교 선생입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했다는 말인데요. 풀어보면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안다, 이런 말입니다. 공자가 특히 스승의 자격에 대해서 논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꼭 스승만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독서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옛것, 고전적인 생각과 주장들, 텍스트, 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읽어내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온고지신의 정신, 그런 태도로 저하고 철학자 칸트의 생각과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온통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러시아 이쪽에 보면 러시아가 있고요. 그쪽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좀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바다가, 이 위쪽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그러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과거에는 소련의 영토였습니다만 발트해라고 하는 연안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에 과거에 이 케니스베르크, 독일어로 케닉스베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가 독일의 과거 프로시아, 동프로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또 연합군인 영국, 미국, 소련 등의 전쟁을 통해서 소련이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땅을 소련이 점령하게 됐는데요. 1945년에 발트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케닉스베르크는
당시에 소련의 연방의회 의장인 칼리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칼리닌그라드로 도시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칼리닌그라드,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거죠. 이 도시는 좀 이따 이미지들을 좀 보겠습니다만 1200년 이상 된 정말 고색창연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도시 전체가 다 전쟁으로 파괴되었는데요. 케니스베르크 그림을 좀 봐보겠습니다.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 중세 도시, 중세 때부터 있었던 1200년 이상 된 그런 도시들,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과 도시의 풍모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도시였던 거죠. 이미지를 쭉 봐보겠습니다. 과거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 자료로 이렇게 케니스베르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남아있는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성당입니다. 독일 말로는 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성당의 이 한켠에가 칸트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이미지들. 자, 이렇게 파괴됐습니다. 전쟁은 도시 전체, 물론 인간의 삶 전체,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 소련 침공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쟁의 극악 무도성을 똑똑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파괴됐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당이죠. 성당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성당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강가에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2003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성당 주변에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케니스베르크 칼리닌그라드 한 중앙에 있는 칼리닌그라드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과거의 모습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지금 과거 사진입니다. 성당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성당만 이것도 파괴됐었는데 복원을 한 거죠. 위에 쪽은 과거의 케니스베르크의 모습이고 아래쪽은 제가 찍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칸트 당시의 흔적과 그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성당 외에는. 자, 이 성당 뒤편에 가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칸트 무덤이 있습니다.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죽었다. 제가 당시에 러시아 칸트 학교 회장을 만나서 같이 자, 이것은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데드마스크 칸트의 죽은 모습을 촉구상으로 뜬 모습입니다. 케니스베르크 대학 앞에 있는 유명한 칸트 동상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이 이름이고 칸트는 성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우리가 외국 사람 이름을 표기를 할 때 콤마 없이 표기하게 되면 앞에 나온 명칭이 이름입니다. 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칸트, 임마누엘 이렇게 쓴다면 칸트 다음에 콤마를 쳐야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칸트의 이름은 세례명입니다. God with us. 신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세례명인데요. 칸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 세례명,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죠. 자, 칸트는 대단히 오래 살았습니다. 건강장수한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80세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평균 수명이 80세 기준에서 보면 뭐 그것이 건강장수한 건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의과대학 교수님들한테 확인해 보면 1800년도에 평균 수명이 보통 45세, 40세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될 때니까 다른 사람보다 30년, 40년 이상을 더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를 살았을까요? 100살 정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칸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독일어로 Es ist gut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간단한 독일어죠. 좋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목이 말라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셨는데 약간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그 갈증이 해소돼서 좋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칸트가 이제 삶을 완수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 충족하고 이제 죽음을 맞아서 잘 죽게 돼서
좋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의미를 다 충족한 다음에 죽게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호상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좋은 죽음이다. 잘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대단히 왜소하게 태어나고 또 외모상으로 그렇게 볼품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건강관리, 자기 생활관리,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삶 자체가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라기보다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칸트는 당시에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 수학, 자연과학, 법학, 문학, 고전문학 등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대학을 마친 뒤에는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입주 과정교사를 했어요. 입주 과정교사라고 하는 것은 젊은 학문 후속 세대에게 가서 부잣집 가서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자녀를 가르치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자기가 학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한 10여 년 정도 30대 초반까지 입주 과정교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교수 자격 논문 이런 걸 쓰면서 교수가 되었는데요. 칸트는 46이 되어서야 자기 고향의 케니스베르크 대학의 형이상학 논리학을 담당하는 정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2번 독일의 남쪽 도시들에서 교수로서 와달라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지만 칸트는 자기 고향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 교수 자격을 갖춘 다음에 15, 16년을 기다려서 자신의 모교에서 정교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3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약 40년을 칸트는 거의 매일 강의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칸트가 강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딱 정장을 차려입고 당시에 대학에는 소위 이야기해서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만 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강의를 들었던 거죠. 제가 1990년부터 97년까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런 모습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대학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된 사람에게만 강의를 허용하는데 독일의 대학은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칸트 강의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대목은 칸트가 철학만 강의한 거 아니고 정말 온갖 종류의 과목들을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시간 강사로서 강의료를 받아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만큼 학문적 관심이 다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철학의 고유한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수학, 자연과학, 지리학, 인간학, 교육학, 자연법, 심지어는 요새 구축술, 불꽃 제조술 이런 과목도 오늘날 보면 이공계 기술 공과대학에서나 다룰 만한 이런 과목도 강의를 했다는 것이죠. 칸트의 학문적 관심이 얼마나 다양했는가 방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칸트 하면 30여 권이 넘는 칸트의 전집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주요한 저술들, 주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칸트 하면 3대 비판서. 책 제목에 비판이라는 제목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건데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세 권이 칸트의 주저에 해당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다루겠습니다만 윤리, 형이상학, 정초, 또 종교 문제를 다룬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윤리, 형이상학, 칸트의 인간학 강의 마지막 시간에 좀 다룰 텐데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뭐 이런 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대 비판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칸트에게 유명한 저술들이죠. 유명한 그런 사상가나 인물의 묘비에는 뭔가 특별한 말이 써 있는데요. 버나드 쇼라는 아일랜드 극작가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자기 묘비명을 써놓고 죽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삶을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내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지. 이런 어떤 정말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그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그러는데요. 칸트 묘비명에는 무슨 말이 써 있을까요? 그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고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3비판서 중에 두 번째 비판서인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칸트 묘비에 써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칸트 묘비 동판인데요. 여기에 써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게 더욱더 큰 경탄과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 속의 도덕 법칙이다. 자,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이야기해본다면 두 가지 것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것이 중요하다. 그 두 가지 것은 뭐냐?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여러분 밤하늘에 특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별이 거의 막 쏟아질 것 같은 캄캄한 하늘을 보면서 경외감 같은 거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자연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경외심을 자아내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내 마음속의 도덕, 내 마음의 양심. 칸트는 바깥 세계와 내 마음속의 인간의 마음속의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한편으로는 이 바깥의 우주적 질서, 자연적 질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 세상의 질서와 관련해서 인간의 우리들의 마음의 질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칸트의 한편으로 보면 자연, 다른 한편은 도덕, 자연, 자유, 이런 문제에 칸트가 집중해서 철학적 사유를 펼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칸트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제가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2004년에 사후 2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나온 칸트 평전입니다.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칸트 전체의 인생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은 절판되어 있긴 합니다만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을 텐데, 칸트의 사상을 일별해서 정리해보고 싶다, 그러면 임마누엘 칸트 이 책이 좋겠습니다. 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당대의 철학 사가였던 야코비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칸트를 평을 했냐면 이렇게 평했다는 거죠. 칸트 이전의 철학은,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라는 저수지로 흘러 들어갔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라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왔다. 무슨 뜻이에요? 2000 몇백 년에 서양의 모든 철학이 1800년대 칸트 철학 속에 다 흘러가가지고 많은 철학적 지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안에서 다 용해되고 융합되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칸트 이후의 철학적인 주제나 문제, 사유의 그런 틀들은 칸트로부터 다시 발원한다는 거죠. 우리 저수지 원리 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막아서 다음에 거기서 다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칸트는 자기 이전의 철학과 자기 이후의 철학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슈퍼스타죠, 칸트. 저는 그래서 칸트를 철학계의 영원한 아이돌, BTS급 철학자다, 슈퍼스타 칸트. 여전히, 그리고 한국에서 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철학자, 박사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러고 논문이 많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철학자가 칸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도달한 이데올로기 아니면 가치 시스템 네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 사회를 작동하는 네 가지 어떤 가치 체계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예요. 이 중에 아마 우리가 이것을 술의 바퀴, 마차의 네 개의 바퀴,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의 근대를 움직였던 네 개의 바퀴이기도 하고, 오늘날 그 근대적 유산으로서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마차의 바퀴하고도 같아요. 오늘 사회를, 인류 사회를 움직이는 네 개의 바퀴 중에 두 개의 바퀴가
칸트로부터 연원한다. 칸트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정립되고 정리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사상적으로 정리되고 오늘날 지배적인 경제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형태로서 영국의 존 노크라든지 이런 사상가, 철학자들에 의해서 확립됐다 한다면 칸트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철학적, 이론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칸트는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철학의 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되게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대개는 10인 10색이라고 그럽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철학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색깔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검정색, 어떤 사람은 하얀색 이렇게. 그만큼 철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 학문 자체에 대해서 철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독일어 철학 사전에 철학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항목 하나가 책 한 권이에요. 그만큼 이제 철학은 다양한 어떤 생각과 주장들이 있는 학문인데 칸트는 이것을 4개의 질문으로 철학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삶의 문제, 진리의 문제,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인식 또는 더 나아가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인간의 어떤 삶의 문제, 가치의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 이런 문제죠.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종교의 문제, 정치, 역사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질문들은 마지막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다 귀착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렴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적인 활동, 이론적인 활동, 실천적 활동들은 결국은 이 마지막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 이번 독서 아카데미의 핵심 주제인 인간, 철학과 문학으로 한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인데 결국 이 질문은 인간의 이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우리만 던졌을까요? 아니면 200 몇십 년 전에 칸트만 던졌을까요? 아니죠. 이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던졌고 동양의 유교 사상가들이 던졌고 붓다가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다 던졌던 거죠.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수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생물했던 사람까지 다 합하면 인류의 총 수가 200억 명이라고 한국의 수학자가 계산했다고 그래요. 200억 명. 지금 한 3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130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도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확고부동한 똑 떨어지는 일도 양단의 답을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위에서 질문을 던지겠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3번 6시간에 걸친 소론에 해당하고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아까 칸트가 던졌던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인간의 어떤 실천과 관련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관심과 어느 정도 이해 수준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정도, 대학생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칸트의 텍스트는 이 책입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라고 하는 칸트가 1785년에 내놓은 책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로 도덕 윤리를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인간의 모습, 또 도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실천 원리는 뭔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볼 텐데요.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버크셔 해서회의 회장,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해당하는 돈을 내놨어요. 되게 이제 이런 경우 신문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사회 고위층 인사나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인데, 엄청 언론에서 칭송을 하는 거죠. 3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내놨으니까. 여기서 질문. 이미 정말 고귀한 행위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이고 좋은 선한 행위 같은데 워런 버핏의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인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사고 실험 차원에서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작년인가요? 고 이건희 회장이 아주 진귀한 문화예술 작품들 많이 모아가지고 돌아가시자 삼성과 자제들이 22,000점에 해당하는 정말 진귀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내놨어요. 기부한 거죠. 다시 국민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여러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에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러면 삼성과 자녀들이 이건희 컬렉션을 기부하는 그런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한번 우리가 칸트적 맥락에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칸트는 대단히 독특한, 대단히 어쩌면 어려운 도덕적인 옳음의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철학자인데요. 되게 칸트 하면 상식적으로 칸트에게 붙여진 레테르, 상표가 있어요. 의무윤리학, 의무론적 윤리학, 형식윤리학, 당위윤리학, 규범윤리학, 마음씨, 심정윤리학, 동기윤리학, 엄숙주의 윤리학, 준축윤리학. 전부 다 전문 용어들이에요. 칸트 윤리학에 이름 붙여진 그런 이름들, 이렇게 다양하다. 근데 칸트가 이런 용어를 자기 스스로 붙여본 적은 없어요. 후세 사람들이 칸트의 생각과 주장을 무엇다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이 책 윤리형이상학 정표 독일어 원문으로 몇 페이지 안 돼요. 90페이지밖에 안 돼. 인류 역사에서 제가 한두 손가락 안에 꼽는 책인데, 그 외에 실천이성 비판, 윤리형이상 이런 책들, 그리고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윤리학 강의 이런 책들 칸트가 썼는데요. 칸트가 이런 종류의 책들을 썼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90페이지도 안 되는 이 칸트의 이 저술, 이 책이 왜 중요한가? 독일의 현대 철학자 에른스트 투겐타트라는 사람이 이 책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윤리학의 역사에서, 윤리학의 역사는 오래됐죠. 우리 동양으로 보면 노노맹자부터 시작해서 동양의 불교적 전통의 불경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역사인데, 도덕적 옳음, 도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논의의 역사에 2000 몇백 년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도덕은 뭐다라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논의를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책에 첫 문장이 이렇게 써졌어요. 첫 문장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혹은 저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가장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러니까 칸트의 마치 선전포고와 같이 이 함축적인 이 문장을 통해서 칸트가 도덕, 인간의 어떤 실천에서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포문을 연 거예요. 선의지. 선의지라고 하면 한자 말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음, 착함 이런 건데, 좋은 마음씨, 좋은 의도, 좋은 뜻, 다양하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선의지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좋은 의도, 좋은 마음씨, 좋은 뜻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결국은 도덕적인 옳음, 도덕적 가치 문제를 어떤 행위 속에 좋은 뜻이 있었는가, 좋은 의지를 갖고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칸트는 어떤 행위가 좋은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 또 어떤 행위 속에 도덕 내용이 들어있는가. 아까 워런 버핏의 행위 속에 도덕의 가치가 있는가, 삼성과 자녀들의 고가의 컬렉션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행위 속에 도덕이 들어있는가, 이 질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칸트가 나름대로 독특한 논의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먼저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법을 어겼거나 도덕을 어겼거나 이런 것이 의무에 어긋나는 거죠. 법 의무를 어겼거나 도덕 의무를 어겼거나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법의 책임을 받거나 도덕의 책임 뭐예요? 비난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른 하나는 의무에 맞는 합의무적인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행위들은 의무에 어긋나는 법을 어기거나 도덕을 어기거나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상적으로 되게 보면 우리의 행위들은 합의무적인 의무에 맞는 의무를 어기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 의무에 맞는, 의무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빼버리고 합의무적인 행위들 중에서 일부의 어떤 행위들이 도덕적인 옳음,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수학의 집합. 이 전체 A라는 집합 속에 이것은 인간의 많은 의무에 맞는 괜찮은 행위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칸트가 설명하는 전략을 써요. 자, 이 대목에서 칸트는 합법성과 도덕성을 구분했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합법적인 것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것하고를 구분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칸트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려웠던가 칸트도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요. 상인의 예를 들어요. 유명한 사례죠, 칸트의. 자, 어떤 상인이냐?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정찰제로 물건을 파는 상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행위는 의무를 어기지 않는 거죠. 의무에 맞는 거죠. 이 사람 가게에 가서는 세상 물정이 어두운 어수룩한 사람도 또 어린아이들도 바보 천치도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사하는 상인의 행위를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오셨지만 다 들으셨죠? 상인 이렇게 정찰제로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도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무에는 맞다. 그렇지만 그 상인의 행위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상인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씨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위했냐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의 1차적인 목적은 다 이윤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는 이 행위의 동기를 자기의 사적 이익 관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선의지 이제 생각했잖아요. 칸트에게 있어서는 행위자의 그 행위의 마음씨, 어떤 행위 태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와 반대되는 생각이 여러분 공리주의 이런 것은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 당사자와 행위의 관련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칸트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위자의 마음씨가 뭐였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인의 행위 동기는 사적인 자기 이익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짜 행위의 동기는 자기의 장기적인 그렇게 정찰제를 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여 바가지를 씌운 것은 이미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칸트의 설명은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설명을 우리가 이제 봐보면 칸트가 든 유명한 사례가 자살이에요. 자살. 오늘날 한국 사회 세계 10대 강국에 되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다. 사회적인 어두운 그 지표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살. 칸트의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생명 보존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도리인 거죠. 그런데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고 여기서 경향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울어지는 자연적인 본능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정도 아버지를 곁에서 모셔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인간은 두 가지 본능이 동시에 있구나. 하나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죽고자 하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생명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죽어야지. 그건 뭐예요? 그것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계산해보고 판단해보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이 병을 이겨내고 살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바람직하겠다. 이런 태도이고 판단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살려고 하는 나무도 그러고 저 동물들도 그러고 모든 생명 장마 후에 아스팔트 위를 그냥 애처롭게 기어가는 지렁이들, 저는 항상 지렁이를 보면 구출해 주는데 풀밭으로 그 생명체, 그 뻘뻘 기어다니는 개미들, 모든 생명체는 죽고 싶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인간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누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삶의 탈출구가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완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3명, 10살짜리 어린애 데리고 부모가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근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트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죽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의무감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바로 이 행위 속에 도덕의 가치와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살을 약간 옹호하는 입장인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정신력과 고귀함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일단 좀 뭔가 좀 흥미로워지려고 그러는데 10분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10시부터 또 50분간 제가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